다시 2부 예,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세 번째 엇발질. 예. 오늘 이제 박근혜가 또 아주 뭐 놀라운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장근호님, 아유 또 별풍선을 그냥 계속 주셔갖고 미안해 죽겠네. 예. 지콩콩님 모두 반가워요. 휴게실에서 보는 중. 아유 그러셨구나. 우리 진보빈고님, 아유 정말 좀 아버님하고 빨리 와서 건강을 찾아갖고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저희가 오늘 이제 8번째 방송인데 첫 방송 때 수술 전날인데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셨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참 그때 이제 처음 저희가 알게 되고 말씀 나누게 됐는데, 예, 아직도 병원에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저는 예, 빨리 치료 끝나고 예, 이렇게 퇴원하셨는 줄 알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예, 진보아 빈곤님의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예, 잘 수술받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결혼은 미친짓님은 힘내세요 라고 하셨고요. 예, 왜 결혼은 미친짓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아이디가 예, 우리 진보아 빈곤님 나가시면서 고상만 파이어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죠. 예. 흔히 여러 개서 세상은 넓고 예, 미친 X는 많아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장근호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할 거야. 덩다리 신도님 아유 고맙습니다. 지콩콩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오늘 별풍선이 그냥 막 쏟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근혜 세 번째 헛발질. 오늘 또 박근혜가 굉장히 또 사람을 황당무계하게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과거 월남 패망했을 때 이야기, 월남 패망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박근혜가 오늘 예,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의 월남, 이른바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패망했을 때에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고 너무 속보이는, 그리고 국민들의 이 정치적 수준과 그리고 어떤 그 깨달음, 예, 지적 수준, 이걸 완전히 그냥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다. 누가 봐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뜬금없는 공안 이데올로기 자극에 나선 거죠. 이걸 통해서 과거 자기를 지지했던 예, 보수 세력들을 다시 한번 규합해 보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심연의 소리님, 월남 패망의 근본 원인은 부정부패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0일서부터 8월 1일까지, 그냥 벌써 이제 한 11개월 전 얘기인데, 11개월 전에 제가 직접 베트남을 한 10일 정도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현장도 가보고,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이런 지역을 쭉 같이 가서 직접 취재하고, 그리고 제가 기사도 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논평도 하고, 뭐 여러분들 이제 오마이뉴스에 제가 그 4부작 연재로도 제가 이걸 썼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돌베개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월남 패망의 원인은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하고 있는 행동에 국민들이 질려서 결국 월맹을 지지하게 만든 것이지요. 부정부패 저지르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월남 패망의 진짜 이유 따로 있었죠. 당시 월남은 누구도 나서서, 월남의 국민들, 예, 누구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지킬 가치가 있는 권력이 없었던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월남은 지킬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될 나라가 아니라 소수 특정 계급들, 그 기득권자들만 그걸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다, 이런 건데, 심지어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중요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베트남 국민들이 월맹을 지지하게 만든 이유기도 하고 진짜 월남 패망의 원인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덩다리 신도님, 베트남 국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정희의 이 충복이죠. 결국은 이자 때문에 박정희가 죽임을 당한 거죠. 차지철, 예, 경호실장 차지철. 이 사람이 정말 만약에 박정희가 이 차지철을 막았다면 뭐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예, 추천 시작하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의 시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64년 8월에 미국이 추후에 이제 밝혀졌잖아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을 해갖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 전쟁에 초기에 이제 유엔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이 전쟁이 베트남 아시아 민족과 미국의 전쟁이다, 백인과 아시아인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황인종을 상대로 백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전쟁이다. 그래서 인종 간 전쟁이라고 하는 비난이 이니까 이걸 이제 모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미국이 찾은 묘수, 바로 뭐였냐면 한국군의 파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그 군대를 파병해달라. 그래서 황인종과 백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황인종과 항인종 간의 싸움으로 이걸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그런데 이걸 수용하기 전에 외무장관이었던 이동원이 박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에게 이동원은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제안은 뭐였냐면, 기왕 참전하기로 했는데, 이왕 참전하기로 한 것, 미국에 보다 많은 협상을 통해 이익을 받아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문제가 뭐냐, 당시에 박정희가 지나친 독재,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다 군사 독재로 시작을 해갖고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반대 세력을 뭐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하니까 반대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산당하고 맞서서 싸우는데, 이거를 반대하게 되면 빨갱이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누구도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파병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고민이 난 거예요. 누군가가 반대를, 이동원 외무장관의 얘기처럼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울산바우님, 고반장님 반갑습니다 라고, 빨갱이신가요? 이게 반갑습니다. 울산바우님인데 왜 반갑습니다를 하십니까? 네. 우리 덩다리 신도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탱님 추천 플러스 별풍 앤 초콜릿 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오늘 매니저님 어디 가셨어요, 이분? 매니저님 수배해야 되겠는데, 이제. 근데 여기 있는데, 호로간 메뚜기. 근데 글을 안 쓰시네. 정말로. 컴퓨터가 고장이 나셨나? 왜 그러셔, 오늘?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한 거죠. 누가 반대해줘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파병 초기에,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이슈 자체가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고, 또 박정희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일협정, 이 한일협정이 야당의 주요 관심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한일협정으로 이제 몰리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은 이때에 이동원 외무장관이 묘수를 또 하나 냅니다. 반대를 야당만 꼭 할 필요가 없다. 여당도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차지철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차지철을 청와대로 불러서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박정희는 차지철에게 베트남 파병 반대 여론을 국회에서 주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차지철 보고 그랬더니 이제 차지철이 깜짝 놀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각하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지철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반대를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 밥불모 분이 안녕하세요. 어유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바이 마을 근처라. 그러세요? 오. 그러면 울산바우님이 울산에 사시는 게 아니라 속초 청어동 마을에 사시는 분이신가 보죠? 누구실까? 제가 아는 분인가? 그러면 또 이분도. 더알맘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더알맘님이 우리 방송에 가장, 오래 청취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지철은 박정희한테 이런 베트남 파병 반대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라고 하는 밀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 차지철이 진짜 박정희의 이 지시를 잘 따르기 위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따라서 이제 애초에 차지철은 베트남 전쟁 파병 찬성론자였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각하가 하는 일인데 내가 반대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5.16 쿠데타부터 시작됐던 그의 충성심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말처럼 이 차지철은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파병 찬성을 하기 위해서 파병 반대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차지철은 이 베트남에 대해서 진짜로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는 건데요. 근 100년에 걸친 베트남의 이른바 프랑스에 맞서서 싸웠던 항불 독립전쟁, 그리고 중국과 맞서서 싸웠던 정말 독립운동. 그런데 이제 이 베트남은 늘 침략을 받았던 나라지만 그들과 끝까지 싸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였었어요. 이런 독립운동에 대한 이 부분이 군인 출신이었던 차지철에게는 정말 큰 감동을 줬고, 이후에는 식민 지배에 맞서서 싸웠던 베트남의 역사, 이 끊임없는 싸움에 대해서 진짜로 감동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나중에는 이 박정희의 지시 때문에, 지령 때문에 이 파병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엔 자기 소신이 됐대요. 소신이 돼서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해서 반대를 진짜로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까진 그러면은 파병 반대를 했느냐. 국회에서 반대 여론을 주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차지철이 나중에 이 파병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나는 여당 의원이지만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정을 하면 정말 자기가 끝까지 저지하고 막을 거다라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단상을 주먹으로 쳐서 부셔버릴 정도의 그런 오바를 하니까 나중에 이 박정희가 차지철을 불러서 야 오바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야단을 오히려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차지철은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반대를 했느냐. 당시에 차지철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월남의 권력자와 부자들은 전부 자기 자식들을 외국으로 피난시켜 놓고 군대조차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 놓고 원군 요청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 나라 특권층 자식들부터 전선에 서게 한 뒤에 외국에 파병을 부탁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자기 자식들은 안전지대에서 향락을 즐기게 해놓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고 나서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차지철의 이야기였습니다. 차지철이 당시에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 이거는 이제 장준하 선생님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67년도에 국회의원이 돼서 71년도까지 국방위원으로 일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대중연설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파병 갔던 군인들,
이 사람들 중에서 고위 장성급의 자식들은 또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 그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숨졌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1965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베트남전 파병 동의안을 상정했는데요. 당시에 이 파병 동의안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부 의원직을 사퇴해서 불참했던 그때에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일하게 단 한 표의 반대표가 나왔답니다. 사람들은 그 표가 이제 무기명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차지철의 유일한 한 표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베트남 전쟁을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베트남 전쟁 어학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베트남 전쟁이 정의가 되어 있냐면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벌인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뭐 이런 것이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보다 더 앞서 있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예. 당시의 월남은요, 지킬 가치가 없는 부패한 나라였던 겁니다. 국민들, 민심이 돌아선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망한 거지요. 지금 무슨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차지철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고위층의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회피하고 이러저러한 수단으로 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남이 자식들이 죽고 또 거기서 목숨을 잃으면 그거는 굉장히 고통받고 아파하고 습하고 이게 바로 나라를 정말 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크림악동님, 고반장님 화면빨 좋아요. 예, 양쪽에서 화면을 지금 쏘고 있고요. 화장도 좀 하고 했습니다. 차지철의 의외성이라고 우리 심연의 소리님인데, 차지철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그리고 기독교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건 그거죠. 나중에 이제 경호실장이 되면서 각하의 안보를 국가 안보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각하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그것도 이제 경호다. 그래서 반대자들을 이렇게 하는 이 처벌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문제였어요. 탐남이님 아까 말씀하셨죠. 하정빼래요? 원래 멋진 게 아니고 멋진 거 플러스 하는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했고요. 천황폐하 만세. 이 얘기 지금 많은 분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 국책 연구기관의 센터장이라는 자가 47살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즐거운 청춘방님, 즐거운 청춘방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자가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면서 회식 장소에서 했네 안 했네 논란이 많은데,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천황폐하 만세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을 만세라고 하는 거를 직접 들은 그런 증언들이 이제 계속 속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 바로 이 센터장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 나라 군부를 썩게 만들고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 그들 신군부 세력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총무를 맡았던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육군참모총장서부터 시작해갖고 국방부 장관까지 내리했는데, 바로 그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사람의 그 아버지가 이종구인데요. 이 이종구는 93년도에 이른바 율곡비리, 방산비리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서 감옥을 갔던 자입니다. 이런 자가 그 후에 별들 모임인 성우의 10대 회장을 지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정호, 이 센터장의 아버지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후에 전작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전작권 회수 반대, 이거 주도했던 바로 성우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예, 율곡비리, 방산비리로 결국 감옥가인 가고 돈 받았던 자가, 그리고 나서, 예, 전작권 회수는 또 정작 반대하면서 하고,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권력 들어와서는, 예, 국정교과서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고,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논란 중인 진짜로 조부 할아버지가 동척, 예, 동척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을 4년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했던 일이 바로 이 동척과 관련한 일이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도에 만들어진, 일본이 만든 기구인데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신문과 방송 많이 없잖아요, 언론 매체가. 그런데 일제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토지대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토지대장. 지금의 이제 이 토지가 누구 거냐 어쩌냐 하면서 이런 건데, 이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내 땅이라고 하는 걸 신고하라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예, 일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1910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술국치를 통해서, 예, 모든 것을 이제 권한을 다 가져갔잖아요. 권리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도에 만들었던 이 기구를 1911년 12년서부터 이 기구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땅을 조사한다라고 해놓고, 네, 조사한다고 해놓고 신고하지 않은 땅은 전부 다 일본 명의의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동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건 옛날부터 내 땅인데 뭘 신고를 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던 땅은 전부 다 일본 명의의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다 해갖고 전부 다 가져간 게 바로 토지 이 수탈 기구가 동척인데, 그 동척에 이 사장을 지낸 사람이 내 조부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이정호 KEL 국가기후변화 적응 센터장이 술잔을 들었다. 이날 워크숍을 주최한 기관의 센터장으로서 인사말과 건배사를 하기 위함했다. 이 센터장, 나는 친일파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마지막 사장이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늘어났다. 그래놓고 인터뷰에서 술 먹고 그랬다고 하죠. 그쵸. 술 먹으면서 건배사 한 거죠, 그게.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인데, 박근혜 같은 사람이, 예, 일본 군인 출신이었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독재를 통해 권력을 찬탈 유지했던 사람의 딸이 그 아버지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 방산비를 일으키고, 그러고도 그 사람이, 예,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을 지낼 수 있습니까? 이게 군인들입니까? 그런데 월남 이야기를 꺼내요. 예, 누가 빨갱입니까 도대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나라에는 누가 빨갱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숲 고양님, 휴 2학기 근현대사 수업에서 꼭 다뤄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를 배우는 것이 자학, 가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잘못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자학이고 가학이 될 수 있습니까? 뻔뻔하기 이럴 데 없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 이러한 나라 안 되는 거고요. 예. 방송 하시면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가요? 예, 여러분들이 좀 듣고 많이 알려주시고, 저도 또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예.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이 사람이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서부터, 예,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예? 방산비리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스스로가, 조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가 아니라
예, 민족 반역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도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부 요즘 그 사건,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 갖고 30분을 예, 우리가 댓글 읽으면서 놀아갖고 예, 나머지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시장 단식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단식 풀고 오늘부터 이분이 그 본격적으로 그 업무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11일밖에 단식을 안 하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문제가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보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하기 위한 단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목표와 요구가 있었던 거죠. 지방자치를 탄압하는, 예, 그래서 지방 교부금에 대해서 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다 더 이슈화시키고 알려내기 위해서 단식을 한 건데, 근데 그 단식을 하는 과정에 더민주 소속에서 더민주 소속 시장이니까요. 당대표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중단하는 게 옳은 거죠. 단식을 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자기 목표와 요구가 됐고, 그런데 무작정 단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누구는 며칠 했고 누구는 며칠 했는데 겨우 11일 하고 끝내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을 좀 보고 저는 그건 아닌데 왜 그런 비판을 하시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재명 시장의 단식,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재명 시장도 두렵고 겁나는 게 없겠습니까? 예, 박근혜가 어떻게 보복을 할지. 실제로 박근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무슨 뭐 감사원과잉 동원해서 행정자치부 동원해갖고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행적표를 전부 다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또 그랬어요. 아니, 저기 개별적인 시장의 일정표를 갖다가 전부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박근혜가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먼저 공개해라, 그럼 나도 공개할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주 이거야말로 시원한 이제 사이다 발언이신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싸우는 거는 단순히 그가 용기가 있고 또 단순히 그가 다혈질 뭐 트러블 메이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재명 시장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먼저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하려고 했던 이유, 그 출발 지점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사실은 이제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오래 했어요. 예, 변호사로 있으면서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게 의료원, 시가 세운 시립의료원, 병원을 하나를 짓겠다는 거죠. 누굽니까? 우리 경남도지사, 예, 홍준표는 예, 경남도가 운영하는 병원을 뭐 손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도립의료원을.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시립의료원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이걸 위해서 이재명 시장은 약 시민 중에서 10몇만 명? 13만 명인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어렵게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성남시의회에다가 2004년도에 이거를 청원을 냈대요. 청원을 내서 시립의료원을 지어달라라고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이 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아니고 걔네들처럼 무슨 뭐 돗대기로 무슨 명부 받아갖고 몇 사람이서 예? 다 똑같은 글씨체로 트럭에다가 실어갖고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거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명을 십몇만 명을 받아갖고,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걸 받아서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립의료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 시의회에 가져가갖고 이걸 청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의 성남 시의원들이 불과 47초 만에, 네, 1년 넘게 고생해갖고 이걸 받아갖고 왔는데, 불과 47초 만에 이걸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예, 이재명 시장이 정말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통곡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날, 예, 2004년도,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십수만 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고생해갖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시의회에다가 이거를 청원을 했는데 47초 만에 그걸 폐기시키는 걸 보고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그날 이제 이 이재명 시장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시립의료원을 짓기 위해서 내가 시장이 돼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예, 2004년도에 한 번 떨어지고 2008년도에 마침내, 예, 성남시장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예, 시장이 되셨잖아요. 2010년도에 시장이 되셨구나. 2006년도에 시장 도전했다가 낙선하시고 2010년도에 마침내 시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재선을 했는데 바로 그 시립의료원 공약 지켰습니다. 지난 4월, 예, 4월 말일날 바로 본인이 내가 시장이 돼서 저들이 폐기시킨, 47초 만에 폐기시킨 시립의료원,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그들이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시장이 바로 시장이 되려고 했던 목표였고 그 약속을 지켜낸 거죠. 저는 이런 이재명 시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예, 싶고, 여러분들 함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이 방송 보시면서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정말 대단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요. 저는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이 단식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결심했던 지방자치의 실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이 아마 이번에 또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예,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도 광화문에 가서 이재명 시장님을 이 3일째 단식을 하실 때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제가 쓴 책 선물로 드렸더니 트위터로 찍어갖고 같이 기념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잠깐 천막에서 한 5분 정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하고 말씀 나눴어요. 우리 바다숲 고양님 보셨다고 사진.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장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시장님. 예, 이재명 시장님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러 가야 됩니다. 예, 복지 성남을 이제 대한민국 복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큰 꿈을 그리면, 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러한 꿈이 언젠가는 마침내 우리에게 실현되면 정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복지, 예, 국가를 향한 3기기를 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 동의해 주시나요? 예, 심연의 소리님, 홍모 씨와 비교가 팍팍 되어 때가 되었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또 예, 바다숲 고양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천, 예, 감사드리고요.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콩공님, 함께 꿈꾸면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지고요. 지금까지 보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2부 그때 그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혈곰탱님 또 갓재명, 이재명 시장에 대한 또 충성심이 또 남다르죠. 예, 아주 큰 꿈을 꿔서 우리 열혈곰탱님도, 예, 이재명 시장님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2부 그때 그 사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바로 어제였죠. 6월 26일, 예,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날입니다. 67년 전, 벌써 67년이 됐어요. 67년 전인 1949년 6월 26일. 아마 많은 분들 요 기사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장
지금의 서울 삼성, 예, 강북병원이죠, 여러분. 아유83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가까운 서울 삼성 강북병원이에요. 강북병원인데, 거기 가시면은 바로 이 경교장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2010년, 11년, 12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점심 먹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이 거기 있네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경교장이 그 안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안두희가 쏜 총알이, 예, 바로 깨고 지나간 그 유리창, 그 깨진 부위도 올라가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더 이 경교장이 굉장히 더 좋아졌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근처 가시면은 꼭 한번 거기에 그 기념관에 이러저러하게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사업도 하시고, 정신계승 뭐 이쪽에서도 해갖고 아주 잘 꾸며놨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야 정말 거기 경교장의 의미가 보다 많은 분들한테 알려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 경교장이 사실은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역사 공간이었던 백범 선생님의 암살 현장이 그냥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질 뻔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은 강북 삼성병원이 증축을 해갖고 병원을 80년대에 새로 지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당시에 강북 삼성병원, 삼성 강북병원이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하면서 당연히 옛날에 있었던 그 경교장을 이제 허물어 버리려고 하니까, 놀랍게도 정말 뜻밖이에요. 예. 이건희 아버지, 예,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이른바 돈병철, 예, 이병철 당시에 삼성 회장이 그 건물은 건들지 마라 라고, 예, 지시를 내렸답니다. 예. 정말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사카린 밀수 사건, 제가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하고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러저러한 사건에서는 장자인 이맹희 씨에 대해서 아주 야박하게 대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권력과, 예, 정경유착의 핵심이기도 했죠. 이런 사람이, 예, 그 경고장을 허물고 병원을 확장해 갖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 경고장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덕분에 지금까지도 경고장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고, 또 오늘날은 이제 그 안에 그 시설물을 더 이렇게 잘 보완하고 만들어서, 저도 이걸 새로 개장한 다음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족분들하고, 특히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그 중고등학생들한테도 함께 가족 나들이로 가서 역사 교육을 공부를 하는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준, 그리고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거를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하장은 꼭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얘기 하는데, 이하장의 이승만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인가? 그분하고 제가 우연히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 보고 이하장 꼭 한번 오시라고 저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하장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하장은 이승만 네, 엄청나게 많은 4.19 때 사람들을 죽이고 부정선거를 하고, 6.25 전쟁 때는 국민 다 버리고 자기 혼자 가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거짓 방송해갖고 사람들 다 서울에 남아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 9.28 수복 후에는 와갖고 피난 안 간 사람들은 다 부역자다라고 해갖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재판도 없이 또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 예,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예, 지금도 뭐 국분이 어쩌는지 얘기하는데, 정말 정권고체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국부였던 우리, 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예, 이 경교장에서 6월 26일, 이날이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낮 12시 반에, 예, 4발의 총성이 울렸고, 결국 얼굴, 목, 가슴, 아랫배 등을 맞고, 예, 이 대한민국의 정말 정신적 국부, 예, 대한민국을 만든, 지켜낸 그런 백범 김구 선생님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암살자는 육군 소위 안두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두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시해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군 헌병대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 사람을 체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체포가 아니라 바로 이 안두희를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게 보다 많은 정설입니다. 자, 왜 이걸 체포가 아니라 바로 그 사건 현장에서 구출해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군 당국은 안두희의 범죄에 대해서 곧바로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안두희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범죄자와 다른 예우를 받는데요. 가장 큰 의혹은 이거였죠.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은 헌병사령부였는데 이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장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흥 헌병사령관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다음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바로 다음날 춘천지구 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임시정부 계열에 있었던 장흥을 의도적으로 이승만 정부가 빼돌린 겁니다. 임시정부 계열이었던 장흥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수사를 제대로 할 것 같으니까 바로 빼돌린 거죠. 그렇게 빼돌린 후 안두희는 감옥이 아닌 곳에 갇히는데 어디 있었냐? 의무대에 있었습니다. 의무대에서 이 사람은 수감 생활이 아니라 호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친일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술과 담배 등 모든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안두희, 결국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중앙고등군법회의에 의해서 그는 처음에는 종신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뿐,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최병덕 육군참모총장, 바로 이 사람이 안두희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시해하는 배후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최병덕의 상신으로 추후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정부 하에서 12년 동안 국부로 모시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이승만이 어느 날 방구를 꼈습니다. 아시죠, 이 얘기? 어느 날 집무실에서 이승만이 방구를 꼈대요. 방구를 끼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 이 신성모예요, 신성모.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방구를 끼니까. 그렇게 한, 이 신성모가 늘 이승만이 자네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나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다는 줄 아십니까? 잉잉하고 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참 자네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야단도 제대로 치지 않았다. 결국 이자가 대한민국을 6.25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어간 거죠. 이런 사람들, 즐거운 천충마님, 간신, 라고 하셨고, 울산바우님, 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고위직으로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바로 이 신성모가, 이 종신형을 받았던 안두희에게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시켜줬는데요. 이 무기징역, 도대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시해한 이 자가 어떻게 다시 15년으로 감형이 됐느냐.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안두희에게 두 번째 행운이 찾아옵니다. 바로 민족 최대의 동란이자 비극인 한국전쟁이 바로 안두희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던 겁니다. 전쟁이 나자 안두희는 1년 7개월 만에 무기징역에서 다시 15년으로, 그리고 다시 1년 7개월 만에 그는 한국전쟁이 났기 때문에 군인으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석방을 시켜서, 그리고 나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서 석방돼서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내 진급을 거듭한 끝에 그는 오히려 육군 소위였잖아요, 안두희가.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 국방부 특명 229호를 통해 예편과 동시에 1계급 특진을 해갖고요, 육군 소령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 전쟁은 최고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신성모, 이 안두희는 여기서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안두희는 그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강원도 양구에 가서
이른바 군납업체의 사장이 됩니다. 군납업은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예, 국방부로부터 납품권을 받아갖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죠. 그래서 이 안두이는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강원도 양구에서요, 이 군납업을 통해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됩니다. 당시에 더군다나 안두이가 제대로 된 세금 신고를 했을까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금을 낼 정도의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안두이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시해하고 얻은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가 없다,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예. 예편 뒤에도 안두이는 헌병사령부 문관으로 월급과 차량을 제공받았고, 그리고 유명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창룡이죠. 육군 특무대장과 접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납공장 차려서 돈방석에 앉아서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받았던 바로 그 자가 안두이인데요. 이런 안두이에 대해서 마침내 역사적 응징이 가해진 것, 예, 바로 국가가 나서서 응징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이 나서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사가 바로 김용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암살범 안두이의 이름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은인이라면 안두이는 바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바로 범죄자입니다. 나쁜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 한 분과 한 놈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대한 의인 네 분인데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사람, 바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첫 번째, 바로 김용이라는 분인데요. 4.19 혁명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나가는 61년 4월 19일, 딱 1년 된 때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한 20 며칠,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그때 백범살해 진상규명 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게 결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간사로 있었던 김용이라는 분이 마침내 안두이 강원도 양구에 숨어서 은닉하면서 엄청난 부자로 있었던 안두이를 붙잡아서 사건의 전말을 녹취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용이 이분은 안두이로부터, 예, 이 핵심 인물, 이 백범 선생님을 시해하는 데 있어서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 김창룡 특무대장, 장은산 포사령관, 그리고 김정채 헌병사령부 이과장 등이 바로 이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전복동, 예,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 이 안두이를 체포해갖고 신병과 함께 자백했던 내용들을 다 보내줬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느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결국 안두이는 처벌받지 않고 또다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법적으로 만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안두이에 대한 징계, 예, 응징은 실패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북 김제 출신의 곽태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기억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예, 우리 3.1문, 예, 서울 종로에 가시면 탁골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탁골공원, 우리 대한독립 만세의 첫 시옷,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그 탁골공원에 3.1문이라고 하는 현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판이 바로 박정희가 글을 쓴 것을 거기다 걸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걸 갈코리로 끌어내갖고 부셔버린 분이 바로 이 곽태영 선생인데, 이분이 당시에 청년이었었던 바로 그때의 두 번째로 바로 이 곽태영 선생이 안두이를 찾아가서 그가 운영하고 있는 군납업체 공장에 가서 거기서 안두이를 공장 앞마당에서 구타하고 칼로 그의 목을 2번 찔렀다고 합니다. 이 곽태영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의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감동해갖고 이 백범 일지를 읽고 백범 선생에 대한
예,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의인은 바로 권중희 선생인데요. 권중희 선생은 예, 최근까지도 지금 이제 또 돌아가셨어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 분은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권중희 선생님은 예, 그 후에 1987년도 서울 마포구청에서 그동안 숨어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이 안두희를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 그에게 예, 반역자를 응징하면서라고 하는 성명서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강목으로 안두희를 공격해갖고 예, 사람들에게 큰 이슈 예, 그리고 안두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1996년 10월 23일 1996년 10월 23일입니다. 바로 그날 안두희는 마침내 역사의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정의봉인데요. 당시에 버스 기사로 있었던 우리 박기서 선생, 제가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한번 모시고 이분 말씀을 2시간 동안 들었는데 꼭 한 번씩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 박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안두희를 찾았고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 역사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록 내가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내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안두희 선생이 4,000원짜리 예, 4,000원을 주고 산 이른바 이제 그 밀가루를 미는 밀대예요. 원래 이 정의봉이. 거기에 정의봉이라고 쓴 다음에 집으로 찾아가서 바로 안두희에게 예, 정의봉으로 응징을 해갖고 47년 만에 그가 범행을 저지른 47년 만에 마침내 안두희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한 가지. 그 후에 안두희 선생은 어떻게 형을 받았느냐 이런 겁니다. 먼저 안두희 선생이 체포가 돼서 경찰이 왔을 때요. 그때 경찰들이 안두희 선생이 자수를 하니까 경찰들이 수갑과 포승을 채우려고 하니까 당시에 수사과장이 지시를 했답니다. 참 의식이 있는 분 같아요. 그 수갑과 줄을 다 풀어주라고 얘기하더니 안두희 씨한테 이 경찰 수사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안 선생 수고했소라고 얘기했답니다. 저는 자기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 박기서 선생님이 안 선생이 아니라 박 선생 예 박기서 선생 수고했소라고 이 경찰 수사과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거 대단한 이분에 대한 경찰이 예우를 갖췄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정말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후에 박기서 선생은 놀랍게도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3년밖에 안 받은 건 사실은 박기서 선생은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왜 3년을 받아야 되냐 했는데 3년이면 사실은 굉장히 약한 아주 많은 것들을 정상 참작한 그런 사유죠.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서 절명케 했는데 그러니까 범 역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두희는 무기징역을 받고 이후에 15년으로 감형된 후에 1년 7개월 한국전쟁이 나자 풀려났잖아요. 1년 7개월 만에 풀려나온 거 말이 됩니까? 이 백범 선생님을 시해한 자가. 그런데 이 박기서 선생은 어떻게 됐느냐? 1년 4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사로 바로 박기서 선생을 그 3년도 다 안 살리고 1년 4개월 만에 특사로 내보낸 거죠.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 같이 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나쁜 놈들은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데 우린 또 좀 그러저러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하간 역사 정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저는 정말 박기서 선생님이 민족의 정기를 세워주신 일은 하셨다 이렇게 하고요. 권중희 그분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고요. 제가 한 2년 3년 전쯤에
그 권중희 선생님의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드리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박기선 선생님한테 정의봉을 돌려줬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을 죽인 흉기, 무기는 다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예. 폐기 처분하는 게 맞거든요. 사람을 죽인 흉기나 뭐 이런 거 주면 가서 또 죽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정의봉을 돌려줬대요. 그래서 박기선 선생님이 그 정의봉이 자기 집에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도, 이거는 폐기해야 될 물건이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몰래 이러저러한 사연과 비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함께 했습니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느덧 또 2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 아이고, 탐나미님 감사합니다. 74번째, 팬클럽이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셨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선 선생님께 훈장 드려야죠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팬클럽 가입 축하드려요. 지금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벌써 2시간, 정말 아주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막판에는 30분 그냥 우리가 놀고 댓글 읽다가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갖고,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바다숲 고양님 많이 배워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멋진 지식 쌓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암사형도 말씀하셨고요. 30분 댓글 읽기 듣지 마세요. 그래서 있습니다. 핵심만 딱딱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공님, 명주 소나무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근호님, 오늘까지 이렇게 끝까지 방송 들어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우리 장근호님. 저랑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아주 좋은 친구를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즐거운 청춘마님, 잘 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8.15 때 제가 또 추가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붕어낚시님 꿀잼 하셨어요. 자, 이제 추천 안 하신 분 꼭 좀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늘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는 누군가가 싸우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그 당시 금강산 관광을 가면 가장 먼저 들린 노래 반갑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들려왔던 이 노래 다시 만납시다. 저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멈춰진 기계가 돌아가는 그날,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상만의 유수소크 사건 엔딩곡으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납시다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 역시 즐겁게 2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오늘 2시간 뭘로 이야기해야 되나 싶은데 늘 방송 끝나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는 제가 모셨던 임종인 국회의원하고 또 광로영 교육감님이 어딜 좀 가신다고 그래서 이 광로영 임종인 의원께서 1년간 어딜 가신다고 해서 월요일날 우리 광로영 교육감님하고 몇 분이 임종인 의원 환송 모임을 하게 돼갖고요. 부득이하게 일요일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 다음 주는 일요일날 하고요. 시간을 좀 땡기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마치는 걸로 해서 다음 주는 일요일날 일요일날 7월 며칠이죠? 안녕히 다시 만나서 하시고요. 우리가 7월 언젠가요? 7월 3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뭐 이제 다 끝났는데 조금 줄이시고 알람 띠링띠링.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열혈고탱님 화이팅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